안녕하세요. 사진작가 한승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흔히 구도로 알고 있는 앵글과 프레임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구도라는 단어는 보통 미술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어떤 틀 안에 무언가를 계속 넣어주는 게 구도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하얀색 도화지에 사람을 그리고 하늘을 그리고 무언가를 계속 더해주죠. 그래서 미술은 더하기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배우실 사진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이나 이런 3D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서, 즉 필요한 부분만 빼서 사진을 찍는 거기 때문에 사진을 다른 말로 마이너스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빼기의 예술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했을 때 우리가 빼기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사진 찍는 센스가 있다 또는 사진 찍는 센스가 없다로 판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또는 어떠한 상황에서는 이 높이로 찍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자르고 또는 세로로 찍거나 또는 가로로 찍거나 이런 모든 상황별로 여러분들이 매번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가장 많이 선택하는 이 가로 앵글 같은 경우, 이 가로로 찍는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너무 식상한 사진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또는 더 돋보이고 싶은 사진을 찍을 때는 가능하면 세로로 촬영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앵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각도, 즉 저랑 수평 수직이 잘 맞는 각도를 가리켜서 보통 아이 앵글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단어를 쓰는 사진작가나 선생님들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혼자서 2007년부터 밀고 있는 앵글입니다. 자, 이 앵글이라는 건 즉 보는 각도를 말합니다. 어떤 각도? 자, 제가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할 때 저랑 같이 이렇게 수평과 수직이 맞은 상태, 이 상태를 가리켜서 아이 앵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보다 더 높이 있는 상태, 즉 우리가 보통 일명 셀카 각도라고 하는 이렇게 높이 있는 각도에서 촬영을 할 때는 저보다 카메라의 렌즈의 위치가 더 위에 있죠. 이런 앵글을 가리켜서 하이 앵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저보다 아래쪽에서 카메라가 위치해 있을 때는 로우 앵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궁금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가시는 63빌딩이나 롯데타워나 서울타워 이런 것들 아주 높은 곳에서 촬영을 할 때 거기에서 촬영하는 도시의 전경은 아이 앵글일까요? 하이 앵글일까요? 로우 앵글일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똑같이 높은 곳에서 촬영을 하더라도 하늘을 촬영하게 되면 하늘보다 아래에서 찍기 때문에 로우 앵글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풍경과 같이 수평 수직을 맞춰서 촬영을 하게 된다면 아이 앵글이 되고요. 내가 위에서 아래로 도시의 전경을 찍는다. 그러면 하이 앵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찍는 대상, 즉 피사체보다 카메라가 높이 있을 땐 높이에서 아래로 찍을 땐 하이, 내가 찍는 피사체보다 아래에서 찍을 땐 로우, 같이 수평이 맞을 땐 아이 앵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각각의 앵글들에는 다 장단점이 있겠죠.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강조하는 게 이 앵글의 특성인데요.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셀카 각도, 물론 요즘엔 이렇게 안 찍고 거울이나 또는 미러샷이라고 해서 엘리베이터나 화장실 거울 이런 데서 많이 그런 촬영을 하시는데 오히려 화장실 촬영이나 거울을 이용한 사진은 보통 아이 앵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서 찍는 또는 영화 용어로 부감샷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는 헬리캠이나 드론을 이용해서 위에서 아래로 찍는 것 이런 것들에 매우 익숙하시죠. 근데 이 각각의 앵글에는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앵글을 고를지는 내가 어떤 결과를 바라느냐에 따라서 그 앵글을 다르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셀카 각도로, 즉 하이 앵글로
사진을 찍는다. 그럼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자, 그 비밀은 렌즈와 찍는 피사체와의 거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보통 흔히 말하는 이 셀카 각도로 사진을 찍다 보면 어떤 게 강조되느냐면 카메라와 가까운 부분이 커지게 됩니다. 제가 카메라를 실행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셀카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프 카메라 모드로 돌려서, 자, 조금 부담스러우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자, 하나, 둘. 이렇게 하나 촬영을 하고요. 여러분들과 같은 높이에서 다시 하나, 둘. 이렇게 촬영을 하고요. 이번엔 좀 아래에서 위로, 약간 요즘에 예능에서 많이 나오는 각도예요. 자, 아래에서 위로 하나, 둘. 자, 이렇게 세 장의 사진을 촬영한 다음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찍는 각도가 문제가 아니라 눈의 크기가 문제가 있네요. 자, 다시 한번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앵글만. 원래는 이렇게 찍어요. 네,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네. 자, 이 하이 앵글로 찍으면 눈에 훨씬 더 선명해 보이고요. 눈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옵니다. 자, 로우 앵글로 촬영을 하면 눈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오고요. 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저처럼 지금 모자를 쓰고 있거나 그림자가 생기면 눈 밑이 어둡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눈 밑에 안 그래도 다크서클이 있는데 더 많은 것처럼 나오고요. 아이 앵글로 촬영을 하면 가장 상대적으로 실제와 비슷하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앵글, 하이, 아이, 로우, 이 각도에 따라서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효과가 달리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피해야 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 앵글은 보통 어떨 때 찍느냐? 특정한 부위를 강조하고 싶거나 넓은 범위를 촬영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로우 앵글은 좀 더 왜곡을 시키고 싶을 때 많이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을 찍을 때 하이 앵글로 촬영을 하게 되면, 즉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조카나 또는 자제분들 또는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대상을 촬영을 할 때 위에서 아래로 찍게 되면 카메라와 가까운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아이들은 머리가 커지고요. 사람들도 같이 머리가 커지고요. 애완동물도 머리가 커지게 됩니다. 단, 눈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하나를 선택할 것이냐, 머리 크기를 선택할 것이냐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하이 앵글로 촬영하실 때는 얼굴을 꽉 차게 찍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로우 앵글의 단점, 로우 앵글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자, 로우 앵글의 장점은 일단 멀리서 찍게 됩니다. 하이 앵글은 가까이서 찍지만 로우 앵글은 보통 멀리 떨어뜨려 놓고 찍습니다. 이렇게 멀리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얼굴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다리의 길이는 길어집니다. 그래서 비율이 굉장히 좋게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이 단점은 얼굴에 그림자가 생기거나 눈 밑에 다크서클 또는 코 밑에, 턱 밑에 이런 다크서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특히 턱살에 민감한 여성분들은 실제보다 약 2배는 턱살이 강조돼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인물 사진을 찍을 때 가급적이면 로우 앵글로 찍을 때는 찍히는 대상, 즉 모델에게 턱을 당겨달라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증명사진 한두 번은 다 찍어 보셨을 텐데 증명사진 찍을 때마다 사진관에서 늘 이런 말을 합니다. 턱은 당겨주시고요. 네. 또는 결혼식장에 가면 턱 당겨주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턱을 당기는 가장 큰 이유는 결혼식장이나 증명사진을 찍는 카메라의 위치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내 눈높이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턱 밑이 안 나오고 눈과 코와 입이 한 면이 되게 해서 보다 더 얼굴이 선명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보통 그런 아이 앵글의 높이에서, 즉 3명이 있다면 그 3명의 중간 높이에서 촬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앵글을 선택할 때 자신이 없다면 카메라의 각도를 직접 화면을 보면서 턱을 들어보면서 고개를 숙여보면서 이렇게 좌우 상하로 움직여 보시면서 선택을 하시면 더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셀프 카메라나 이런 풍경사진 또는 인물사진을 다 촬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풍경사진이나 일반적인 정물사진을 찍을 땐 어떤 앵글이 제일 좋을지 고민을 해보시겠지만 사실 인물사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풍경사진에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찍고 싶을 때는 비행기를 타거나 열기구를 타거나 높은 전망대에 올라가거나 또는 건물의 옥상 또는 고층 빌딩에서 내려다볼 때 보통 촬영을 하는데요. 이렇게 찍을 때는 넓게 보이는 렌즈를 함께 사용해주면 더 효과적이고요. 보통 풍경사진을 찍을 때 어떤 특정한 부분만 강조하고 싶을 때, 예를 들면 일출이나 일몰 이런 것들 또는 뭐 일식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달이나 태양이나 어떤 이런 밝은 대상을 찍거나 아니면 동그란 원형을 있는 그대로 촬영하고 싶을 때는 높이를 중간에서 촬영하는 아이 앵글이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앞에 있는 이런 식물 같은 경우 또는 음식 사진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떻게 찍을까요? 여러분들은 일상적으로 쉽게 내 손에 잡히는 대로 이런 방식으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남과 다르게 찍거나 또는 전문가들이 찍는 사진처럼 찍고 싶다면 사람을 이렇게 찍기는 어렵지만 음식이나 이런 식물이나 어떤 작은 피사체들은 이 피사체의 정면 위에서 탑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찍은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위에서 찍은 사진과 옆에서 찍은 사진의 결과물이 판이하게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꽃이나 이런 사진들을 찍을 때는 위에서 찍어보는 것들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동물이나 또는 작은 아이들, 그러니까 실제로 내 높이보다 낮게 있는 대상들을 찍을 때는 카메라를 바닥 쪽으로 향해서 낮은 곳에서 위로, 즉 로우 앵글로 촬영하면 평소와는 다른 느낌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사진을 찍거나 또는 어떤 정물 사진을 찍을 때 어떤 위치가 가장 좋을 것인가, 이건 여러분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 꽃이 또는 그 음식이 또는 그 정물이 어떠한 형태냐에 따라서 가장 좋은 앵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메라의 눈을 가리켜서 카메라 아이라고도 보통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대상을 촬영하기 전에 카메라를 움직여 봅니다. 위에서 찍을 것인지 아이 앵글로 찍을 것인지 또는 더 아래에서 찍고 싶다면 카메라를 뒤집어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뒤집어서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 높이, 다음 위에서. 이 세상의 사진을 비교를 해보면 참 이런 앵글로 사진을 찍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바닥에 거의 엎드려야지 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크기도 가볍고 휴대가 간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를 뒤집어서 촬영을 해도 사진의 결과물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똑바로 자동으로 회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촬영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촬영하는 그냥 보통 높이에서 촬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위에서 촬영하거나 아니면 아까 보신 것처럼 아예 위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앵글은 내가 원하는 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앵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앵글과 떨어질 수 없는 프레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임은 크게 나눠서 가로 프레임과 세로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원형 프레임이다 또는 대각선 프레임이다, S 구도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갖다 붙이면 뭐든지 됩니다. S가 3개가 있으면 트리플 S 구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랑 똑같은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즉 프레임은 내가 가로로 자를 건지 세로로 자를 건지 요것만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가까이 들어가거나 또는 뒤로 나오거나 또는 망원 렌즈를 써주거나 광각 렌즈를 써주거나 이렇게 어떠한 대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지 남들이 찍어 놓은 걸 있는 그대로 찍는 것보단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또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카메라를 켜서 가로 프레임과 세로 프레임에 대해서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피사체를 나란히 붙여보고요. 자, 지금 화면에 있는 대로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세로 프레임입니다. 세로 프레임으로 하니까 좌우가 둘 다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대상을 찍을 때는 당연히 가로 프레임으로 촬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높이도 내가 원하는 높이를 조절하고 또는 촬영 거리를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이렇게 같이 조절을 하신 다음에 먼저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촬영 자세를 완벽하게 유지하면 흔들림이 확 줄어듭니다. 이 상태에서 터치를 하고 자, 이렇게 촬영을 하고요. 이번엔 세로로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로 촬영하려고 하니까 둘 다를 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로로 찍을 때는 이렇게 옆으로 가서 아까 하이앵글처럼 위에서 아래로 자, 다시 한번 촬영할게요. 자. 그래서 이 사진을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세로 프레임 사진과 가로 프레임 사진 어떤 게 더 여러분들 눈에 좀 더 생소하고 남들이 안 찍는 앵글일까요? 또는 남들이 안 찍는 프레임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을 고르던 본인의 취향을 좀 강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들과 똑같이 찍고 싶은 분들은 가로 프레임을 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난 그래도 남들과 조금 다르게 찍고 싶거나 평소에 보던 내 두 눈으로 보던 그 느낌과 다르게 바라보고 싶다면 세로 프레임을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두 개를 촬영하지 않고 한 가지만 촬영할 때도 가로 프레임보다는 세로 프레임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세로 프레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사진은 누가 봐도 이 화분을 깔끔하게 담을 수 있고 이 화분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걸 가로 프레임으로 촬영을 한다면 일단 화면에 다 담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얘를 다 담기기 위해선 내가 더 뒤에서 촬영을 해야 됩니다. 자, 터치를 하고 이 결과를 비교해 보면 첫 번째 사진은 가로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 가로로 찍은 사진은 양쪽에 여백이 너무 많아요. 물론 이 옆에 어떤 글씨를 넣거나 합성을 하실 거라면 이렇게 찍는 것도 괜찮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세로로 돼 있는 제품 또는 상품 또는 사람을 찍을 때는 이 사진처럼 세로로 찍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을 찍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야외에 놀러를 가거나 좋은 여행지를 가셨을 때 흔히 어머니 아버지들이 찍어온 단체 사진을 보면 그 뒤에 피사체, 즉 뭐 파리의 에펠탑이라든지 스핑크스 아니면 아주 큰 건물, 이런 기념이 될 만한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가로 사진에 보면 사람은 정말 작게 나옵니다. 왜? 뒤에 나오는 피사체가 더 기념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때 이걸 세로로 촬영을 한다면 사람은 최소 2배에서 많게는 5배 이상 크게 찍을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촬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피사체가, 즉 사람이 배경보다 더 카메라와 가까워지면 그건 가능하지만 그건 좀 약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앵글을 잡을 때 가능하면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배경이냐 또는 피사체냐를 선택을 하셔서 골라서 촬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내에서 하는 강의는 이 정도고요. 제가 야외에서 잠깐 촬영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앵글과 프레임을 야외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뒤에 보이는 숲의 느낌이 나는 이런 선유도 공원에서 제가 프레임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앵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켜고요. 부담스러운 제 얼굴은 돌리고, 자, 이쪽을 바라보면, 자, 보통 일반적으로 가로로 사용할 때는 네, 이렇게 카메라 파지를 이렇게 하라고 했었죠. 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약간 줌으로 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꽃을 찍거나 이럴 때 그냥 꽃만 찍다 보면 약간 식상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뿌리 부분이나 아니면 뭐 가지의 부분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넣어줘서 촬영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쪽 바닥에서 만약에 촬영을 한다면 여긴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자, 가로 프레임과 세로 프레임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가로 프레임은 이렇게 하나 촬영을 해보고요. 세로는 나무를 좀 더 길게 넣어서 자, 그러면 이건 세로 프레임이고요. 얘는 가로 프레임인데 내가 어떠한 용도로 쓸 거냐에 따라서 가로를 선택하거나 세로를 고를 수가 있는데, 세로로 찍을 때는 약간의 주의점이 필요합니다. 어떤 주의점이 필요하느냐, 내가 가까이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촬영하는 습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윗부분에 불필요한 공간이 많이 사진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로 촬영하실 때는 꼭 위와 아래를 잘 분리를 해 주시고요. 가로로 찍을 때는 물론 마찬가지로 좌우가 너무 넓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핸드폰의 비율은 보통 이렇게 가로 또는 세로의 한쪽 축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뭐 정방향 사이즈라고 해서 정사각형으로 촬영하지 않는 이상 가로 프레임과 세로 프레임은 내가 원하는 상태에 따라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세로를 보여드리면, 세로는 어떨 때 좋느냐, 뒤에 보이는 나무 같은 피사체를 찍을 때 그 길쭉해 보이는 그 전체 모습을 담고 싶을 때 또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할 때, 그럴 때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무를 찍을 때 네, 이렇게 세로 프레임으로 하면 지금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어서 조금 이따 찍어보면
세로 프레임으로 찍으면 이 나무 전체의 느낌을 찍을 수가 있는데, 가로로 찍을 경우에는 뭐 제가 저기 짐을 놔뒀는데 저 짐까지 같이 나오고, 뒤에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물이나 이런 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많을 때 타인의 초상권들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럴 때는 세로로 찍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예를 들어서 나무 위를 찍는다, 이럴 때는 가로 프레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전에 배웠던 실루엣 촬영을 활용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나무의 질감이나 겉의 형태만 나오는 사진을 실루엣이라고 합니다. 이 실루엣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진의 밝기를 어둡게 했다가 또는 밝게 했다가 자기가 원하는 상태로 조절을 하셔서 촬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루엣 느낌이 살짝만 나게도 찍고 좀 더 어둡게 해서 뒤에 배경이 안 겹치게, 이렇게 촬영을 하면 가로로 찍든지 세로로 찍든지 좀 더 깔끔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과 전 사진을 비교해 보면 이 자체도 실루엣이 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약간 어두운 느낌이나 좀 윤곽을 더 강조하고 싶을 때는 노출도 마이너스로 세팅을 하셔서 촬영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사람을 넣어서 가로 또는 세로 프레임을 어떻게 세팅하는지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네. 자, 우리 혜인씨가 도와줄 건데 이쪽이 풍경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저랑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찍는 건 사실 가로를 많이 찍죠. 자, 이 상태에서 촬영을 하다 보면 좀 더 시크하게, 네. 찍다 보면 왼쪽 뒤에 자동차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물 사진은 가로보다는 세로로 찍는 게 훨씬 더 인물이 강조될 수가 있는데, 이 프레임에서 세로 프레임으로 자, 하나 더 좀 밝게, 네. 네, 이렇게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타이트하게 다가가서 또는 줌으로 당겨서 인물 위주로, 자, 하나 둘, 네, 찍고 또 반대로 가로로도 찍어 보겠습니다. 가로로 찍을 때 배경이 안 나오게 프레임을 잡으려면 거의 얼굴 위주로, 자, 촬영합니다. 하나 둘, 네.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자, 가로 사진이 좋아요, 세로 사진이 좋아요?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세로. 네. 이렇게 배경까지 나오게 할 때는 나무처럼 높은 피사체가 있을 때는 세로로 찍는 게 배경이 훨씬 더 잘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인물 위주로만 찍을 때도 사실 사람이 좀 더 얼굴 턱선도 더 가늘하게 찍을 수가 있고요. 누가 봐도 주인공이 나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세로 앵글입니다.
근데 가로 앵글은 얼굴은 물론 당연히 크게 찍을 수 있지만 목 밑이나 이런 데서 약간 애매하게 잘릴 수가 있고, 만약에 허리나 바스트나 웨스트 사이즈에서 잘라버리게 된다면 배경에 불필요한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왼쪽에 공간이 나오고 더 넓게 찍다 보면 이 사진처럼 옆에 자동차 보이죠? 네, 이런 것들이 함께 나와버리기 때문에 요만큼이 불필요한 공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정방향 프레임을 사용하게 됩니다. 정방향 프레임은 말 그대로 네모난 프레임인데요, 보통 A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레임이고 인스타나 이런 페이스북 이런 SNS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로로 찍을지 세로로 찍을지 또는 정방향으로 찍을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실 때 내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프레임을 선택하신다면, 이렇게 인물 사진을 찍어줄 때는 뭐가 더 좋아요? 세로. 네, 세로가 좋답니다. 인물 사진을 찍을 땐 세로로 찍어주시고, 풍경 사진을 찍거나 뭐 음식 사진을 찍거나 이런 종류의 사진을 찍을 때는 가로 프레임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인스타에는 어떤 정방향으로 올려요? 가로로 올려요? 세로로 올려요? 아무거나 본인이 좋아하는 거. 저는 정방향. 네모난 거? 네모난 정방향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SNS의 포맷이 정방향으로 처음에 나와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색해했지만 왠지 깔끔해 보이는 게 있고요. 과거 필름 사진이나 인화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도 일부러 정리되어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H사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필름 포맷이 정사각형으로만 찍힙니다. 그런 것들로 예전에 많이 사용을 해서 이 정방향 프레임이 유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정방향, 가로, 세로 답은 없습니다. 다만 인물 사진을 찍을 땐 세로 프레임이 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풍경을 찍을 때는 가로, 음식이나 소품을 찍을 때는 정방향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프레임에 대한 강의였고요. 앵글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찍느냐 아래에서 찍느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본인 머리 위가 나오는 게 좋아요? 아니면 턱 밑이 나오는 게 좋아요? 머리. 네, 이런 친구들을 찍을 때는 머리 위에서 하이 앵글로 찍어주면 되고요. 아, 나는 머리보다는 이 턱선 아래가 나오는 게 좀 더 자신 있다 또는 그게 좋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로우 앵글로 찍어주셔도 좋습니다. 즉 본인이 정하지 말고 찍히는 모델과 상의를 해서 정해보시면 어떤 앵글이 좋을지는 답이 나오고요. 만약에 풍경이나 정물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찍을 때는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즉 앵글과 프레임은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걸 생각하시고 그걸 연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앵글과 프레임에 대한 강의였고요. 네, 여러분들도 언제나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드릴까요?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